아니라 그 앞에 것까지만. 예. 그래서 우선 우리 이번에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는 농업인을 만드는 것. 올해 농업인을 만들으라고 앞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 그럼 농업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를 알고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한번 알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 농지를 지금 투자를 하면서 정말 농지가 어떤 건지, 또는 농지에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농업인이라는 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정의라기보다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28개의 지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완전하게 농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 답, 과수원 세 가지 종목입니다. 지목입니다. 그래서 전답과수원에 한해서 농지연금 같은 거를 탈 때는 전답과수원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농지인 지목은 전답과수원만이에요. 그 외에 국어나 유지나 양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농지 개량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같이 농지 쪽으로 보아주는 거. 농로도 마찬가지. 정식 지목으로 농로는 없지만 농로도 마찬가지인 농지 개량 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판단을 할 때 조금 유의해야 될 것들을 보면,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뭐 이런 유실수 재배를 임야에다가 했느냐, 전답에다가 했느냐, 전답과수원에다 했느냐. 그래서 임야에다 했으면 그냥 임야예요. 이 재배가 되고 있어도. 근데 전답과수원에다가 이 유실수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축사나 버섯재배사부지, 농막부지 이런 것들은 뭐냐. 지목이 잡종지나 창고용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농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답과수원에 있다 그러면 농지다. 이렇게 보시는. 그 다음에 사료작물이나 목초지나 목장용지도 목장용지나 잡종지나 임야인 지목에 이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랬을 적에는 이거는 기타 지목이에요. 근데 이 지목이 전답 과수원에다가 사료작물이나 목초지나 목장용지를 지었어요. 이러면 이건 농지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농지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도 농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농사 짓는 땅이냐가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있어.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러면 이게 다 농지냐? 아니다. 농지원부나 농업경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3년 이상 농지로 쓰고 있고, 예를 들어 20년을 농지로 쓰고 있더라도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농지원부나 농업경채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농지로 안 본다 그런 얘기예요. 안 본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택지 개발 같은 거 해서 분양해서 대지로 조성된 거,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목이 오히려 농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지목이 지정되어 있어요. 지목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용지, 종교용지 뭐 이런 걸로, 하여튼 도시계획시설로 또는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이건 농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지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대지에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냐? 물론 농촌 지역에서, 농촌 마을 주변에서 대지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목이 더 좋은 상위 지목을 갖다 하위 지목으로 바꾸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로 여기 아까 얘기한 여기 임야나 이런 거에서 했는데, 이제 임야는 농지로 못 봐주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잡종지하고 그 다음에 염전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유지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전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농지로 바꾸는 것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의 농지라고 그러는 건 농사를 짓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농지 형상을 하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농지로 사용할 것이
상당 기간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 보셔라. 그다음에 농지법에서 현재 재배 가능한 작물은 무엇이냐? 농지법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성 작물 재배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고 그 외에 성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용작물, 원예작물, 약용, 공예, 사료, 비료작물이라고 돼 있고 다년생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예, 약용, 묘목 등 여러 해 자라는 작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배 작물에 대해서 어떤 거다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정보에 관한 법에서 전답과수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것들을 심고 있으면 지목을 그걸로 해 준다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전에는 이것만 심어라, 답에는 이것만 심어라 이런 규정이 아니에요. 이 위에를 뭐에 쓰느냐에 따라서 지목은 바뀌는 거예요. 이 공간정보법의 법은. 쉽게 얘기해서 전이지만 여기다 집을 지면 대지로 바뀌는 거고 여기다 공장을 지면 공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목을 정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런 얘기고 농작물의 종류라고 그러는 것은 이렇게 많아요. 식량작물, 원예작물, 약용작물, 그 다음에 공예작물, 사료작물, 비료작물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식용작물도 이렇게 있고 화훼작물 이렇게 있고 뭐 다 있고 조림수도 이렇게 있고 다 있는데 이건 어린 묘목일 때만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셔라 그런 얘기고 이거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에서 농지라고 그러는 것은 이런 것이고 재배했을 작물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옆에 설명한 거. 그다음에 농업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앞에 지금 아마도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국세청에 그 구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통계청에 구분이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접근하시면 돼요. 지금 있는 거 말고도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그거 다 들여다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라도.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정한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거에 가보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여기까지예요. 재배하거나 이 사람이 농업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해거나 하고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재배를 해서 다년생 작물, 농작물, 다년생 작물 경작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판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를 여기 하거나 해서 여기서 원래 끊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붙여서 여기에서 여기에 단연생 작물 경작 또는 재배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1년 중 90일 이상은 어떤 것이냐? 1년 중 90일 이상은 그걸 다시 정리한 거고 1년 중 90일 이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넘어가 버리네. 예. 여기서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어떤 것이냐면 자 남편이 농사를 지어요. 부인은 농지는 소유한 게 없어. 근데 부인이 매일 같이 다녀. 그래서 그 농사를 같이 짓고 있어.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우리 농업경영처에 등록되는 경영주의 농업인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했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농업법인 회사 같은 데에서 9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다음에 농업인 만들기는 자 어떤 방법으로 내가 만들 거를 생각해내시면 돼.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을 할 거냐, 소유냐 임차냐는 안 따져요. 예, 경작을 할 것이냐,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서 내가 경작을 할 것이냐, 그럼 축산농가로 할 거 아니야. 90일 이상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취직을 해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할 것이냐. 예. 물론 판매를 했으니까 재배를 한 어디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냐 가지고 내가 어떤 걸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농지를 어디에 마련할 것인가는 내가 제촌 작용 가능한 지역에서 세금도 절세를 좀 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농협조합원 가입을 위해서 농협조합원 가입 가능한 지역까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없이 어디에고 할 것이냐.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큰 땅을 갖고 하나를 갖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은 땅을 몇 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농업인은. 예, 그래서 이 농업인은 세대별로 1000제곱미터지 땅 하나가 1000제곱미터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주말체험용농도 사업용으로 하는데 현재 주말체험용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나머지를 좀 더 구입해서 1000제곱미터를 만들면 된다고 그런 것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하우스 이렇게 잘 지어도 좋고,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도 좋고, 이거보다 더 조그맣게 지어도 돼요. 그 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규격은 있어요. 규격은 있지만 현재 인정해주고 있는 시설은 이렇게 비닐하우스 철대를 꽂고 그 다음에 비닐을 이렇게 덮고 했으면 시설로 보아주고 있습니다. 시설로 보아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이렇게 보온덮개나 차광막이나 이런 걸로다가 여기를 차폐 시설을 한 경우에는 이것은 시설 재배로 봐주지 않는다. 이거는 시설 재배로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해놓고 이 안에서 뭐 딴짓 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투명한 비닐에서 재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 요새 그 길가에 가면 화분 판매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화분을 판매하고 있으면 그것도 재배냐? 아닙니다. 그거는 화분을 판매하고 있으면 재배가 아니고, 혹시 이제 다른 데서 화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 놓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재배가 아니고, 원칙은 여기다가 그냥 묘종을 재배를 하는 걸 말하는데, 가끔 가다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데서 화분을 갖다가 화분채 여기다 묻어 놓고서,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화분이 안 보여. 이렇게 하고 재배를 한다고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인정해 주느냐? 예, 인정해 줘요. 인정해 줍니다. 일시적인 재배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야.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없다면은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자매나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임차해서 할 수 있다면 가장 돈 안 들이고 농업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상속을 받았던 어쨌든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전부 임대를 주고 있다. 이분은 무조건 반드시예요. 농업인을 만들으셔야 돼요. 왜? 나중에 내 지금 옆에 좋은 땅이 나와서 내가 농지를 사서 거기다가 내 사업용 사업장을 지으려고 그래. 농지 못 사요. 농지 못 사요. 전부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면 못 산다 이런 얘기예요, 농지를. 그러니까 반드시 농지를 일정 면적만큼은, 농업인 면적만큼은 작용을 하셔라.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손해 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건 조합원이라는 거에 가입을 하셔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임차, 다른 사람한테 임차해서 했는데 과거에는 임차가 농지은행에서도 잘해줬는데
최근에는 농지은행에 농사를 짓는 사람 위주로 그 임차를 해주기 때문에 임차를 못 얻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캠코에서도 과거에는 많이 대부를 해줬는데 최근에는 캠코도 농사를 짓는 사람 위주로 그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얻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러다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는 주변 지인들한테 통해서 농지를 임차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농지를 신규로 투자해서 하는 방법이 좋다. 지금 현재로는 수도권에서는 한 5천만 원 남짓, 또 충청권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약간 지방으로 더 내려가면 그 이하에서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해보셔라. 그러나 내년 이후에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떠면 어려울 것이다. 왜냐? 아까 영농 거리도 보고 뭣도 보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신규 취득이 굉장히 제약이 많다. 또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년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야 될 시간이 아직 없다. 예, 아직 없어요. 시간이 아직 충족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고 또 2년 이상 농업경제 등록돼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자격이 안 돼요. 뭔 소리야? 2년 이상 농업경제 등록되어 있어야 신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없어. 농업경제. 그러면 2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언제 경쟁이 치열해지겠어요? 아무래도 2년, 3년 후가 가야지 이렇게 만들어 놨던 사람이 그때 뛰어들어오니까 그제서 농지 거래가 제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내지 3년간은 이런 자격 조건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매물은 나온다고 또. 예, 비사업용 토지가 중과되고 뭐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또 상속농지 처분하라 그러면서 매물은 쏟아져 나오는데 살 사람은 확 줄어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올해 반드시 농업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소유로 하거나 부모님 농지 소유로 이렇게 하거나 임차 농지로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농지를 구입을 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농지를 갖고 있으면 땅임자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농지를 갖고만 있다고 그러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뭐 상관하지 않고 그건 땅임자예요. 예, 땅임자는 변함이 없어. 예, 제촌작용을 해든 안 해든 상관없습니다. 농지 소유자는 땅임자라는 것은. 그러나 농업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농지원부나 농업경채 등록이 되어야 된다. 농지원부는 금년도까지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농업경채 등록을 반드시 해야 농업인이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조합원 등록을 하고 상시농사를 지어야 진짜 농업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면 좋은 거가 자 계속 신규 농지는 취득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농업인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농지 취득을 할 때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새로운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 제한 같은 게 조금 완화돼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그 다음에 앞으로 농지 취득하는 데에서. 그 다음에 조그만 농지도 살 수 있어요. 주말 체험용 농지 나오는 거 이제는 못 사는데 농업인은 살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좋다. 그 다음에 뭐 세금 감면이야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지원들을 좀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하는데 제대로 알고 하자 했는데 요거는 뭐 늘 얘기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땅 투자를 할 때 농지 투자를 할 때 봐야 될 것은 지역을 보셔라. 아까 우리 농업인 투자를 요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돈 되는 농지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 되는 농지 투자를 하려면 지역이 발전될 거냐, 그 지역이 발전될 거냐, 그 지역이 가치가 상승할 거냐 이런 걸 먼저 보고 물건의 가치는 그 다음에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예, 땅을 사러 오면 많은 분들이
도로가 있어요. 개발이 돼요. 뭐 어째요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지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제가 이거 예를 들을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좋으냐, 부천의 아파트가 좋으냐. 예. 여러분이 금방 아시잖아요. 예. 아파트 다 똑같이 지었어. 시멘 브록으로. 땅덩어리 똑같아. 위치가 강남이고 부천인 것만 다른데 아파트 값은 4배, 5배가 나요. 지역의 발전성, 지역의 개발성, 그 지역의 가치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시라는 거고 이건 취득이 내가 가능한가? 이건 자금이나 이런 거하고 내가 맞는가? 특히 이 목적에 맞는가? 그다음에 투자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은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이 농지 투자를 할 적에 반드시 봐야 될 게 뭐 여기 법적인 제약 그랬습니다. 이건 구입에서부터 보유 관리 처분까지의 모든 법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 어떤가 한번 보시라는 거고 가장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성장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팔으려고 할 때 잠재적 수요층이라는 내가 팔으려고 할 때 그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누구인가예요. 내 물건.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때 내 땅을 사주러 올 것인가. 그래서 개발 예정 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 땅을 정부에서 또는 어디에서 수용 보상으로 갖고 가겠지. 그럼 어느 정도에 갖고 갈 거야.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다 지금 땅을 사는데 여기다 사면은 지금 내가 보니까 물류창고도 돼. 물류창고뿐만이 아니라 기타 뭐 공장도 될 수 있어. 또는 가든도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지역이 발전되면서 내가 내 땅이 있는 바로 앞에가 개발되면서 내 땅이 점점 가치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수요층은 아까 같이 물류창고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어떤 수요층이 올 거야 하는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이걸 봐야 돼. 집이나 상가나 이런 건물들은 이미 지어져 있어요. 수요자가 변함없어. 물론 스타벅스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동네 커피점이 들어오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상가에 상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아파트니까 아파트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어요.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근데 땅은 그렇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땅은 무한 변신을 할 수 있어요. 무한 수요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라. 그다음에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할까를 봐라 그런 얘기. 그다음에 개별적인 걸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같은 지역에서도 그러면 도로가 있냐 없냐 개발이 가능하냐 못하냐 개발을 하면 뭘로 할 수 있느냐 뭐냐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혐오나 제한시설이나 이런 게 있냐 없냐 또는 이걸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게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작은 공장들이 들어오겠네. 이런 건 제한이 아니라 플러스 요인이죠.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인 건 그때 가서 이제 그 안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적을 다시 이제 자기 저거에 맞춰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냅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은 원래가 이렇게 시구 읍면을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농업경영계획서하고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걸 심사해서 발급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전자민원으로 신청을 하면 그거를 심사해서 전자로다가 발급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주는데 조금은 수고스러워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구 읍면을 방문해서 하셔라 하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전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하면 어차피 이 사람이 내가 신청하면 그 땅을 나가봐요. 그 땅을 조사를 나간다고요.
근데 조사를 나갈 적에 이 전자신청을 했으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는 거고, 이거 방문해서 내가 거기서 작성하면서 했으면 얘기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게. 그러면은 가갖고 그 땅이 농지인 상태면은 그냥 발급이 된다고요. 발급이 된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거를 농지대장이라는 거, 농지원부라는 거 관리해주는 담당자가 누구냐? 이거 받아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급적 가서 얼굴을 일켜놓고 내가 이 땅엔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어필을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24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가급적 이것보다는 직접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민원24에서 그 하는 그 내용이니까 뭐 보셔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증을 할 때 구비서류가, 농지증 내면서 구비서류가 통상적으로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낸다. 통상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낸다. 그 다음에 개인이 내는 거는 뭐 그 나머지 서류 중에 아마 경공매 이거 내는 거가 달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이렇게 4일 동안에 내주지만은 향후에 이제 7일, 내년부터 7일 아니면 14일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라 하는 얘기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은 모든 농지다. 많은 분들이 나 옛날에 받았는데요. 난 농지원부가 있는데 다 소용없어요. 모든 농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등기 첨부에 들어가는 일회용 서류예요. 이거는. 그래서 누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다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안 받는 경우가 있어서 자꾸 헷갈리는데, 안 받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안 받는다. 이거는 근데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농지증 서류가 글로 들어가요. 농업경영계획서가. 그래서 안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제 안 받는 거는 상속하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으로 취득하는 거는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안 받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입법 예고에서 상속농지도 또는 시효 완성으로 한 것도 모든 농지는 농지증을 발급받으라고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바뀔지 어떨지는 몰라요. 그냥 기본적으로 농지라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증 발급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농지를 사서 등기하려고 그러는 사람, 법인, 누구라도 받아야 된다.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농지증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농지를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구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농지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국민인데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이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한마디로 미성년자는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니까 못 받죠. 대부분 학교를 요새는 뭐 중고등학교는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못 받는다. 미성년자는 이렇게. 그러면 학교 안 간 8살, 7살, 6살 빼기는 되느냐? 안 된다 이 얘기요. 그럼 미성년자가 농사 지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 짓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다 못 짓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 애들이 질 수 있냐? 못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자기 소유 농지를 전부 임대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자기 소유 농지를 전부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지증 발급 요건은 뭐 증명 대상이라 해야 되고, 목적이 맞는지, 이 면적이 맞는지, 그 다음에 경영계획서가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전부 임대 또는 사용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거를 보고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를 보고 해준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저거에서 이 복구 계획이라 그러는 것은 일반 매매에서는 매도자든 매수자든 농지증 제출하기 전에 원상복구를 해줘야 해줍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론 어떤 지역에선 그냥 이거 계획서 받고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매에서는, 일반 거래에서는 이것이 되어야 해줘요. 근데 이거는 경매나 공매에서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복구 계획서를 받고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경매나 공매로다가 하는데 불법으로 전용됐다든지 휴경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복구 계획서를 첨부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지증 자격 확인은 취득 대상 농지 면적이 맞는지, 그 다음에 그 농업 경영이나 노동력이나 농기계 장비 뭐 이런 거 활용하려고 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현재 소유 농지, 자기가 농지 갖고 있는 거를 다 제대로 하는지, 농사 짓는지, 그 다음에 경작하려고 하는 농작물이 이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하고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복구 여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신청자의 연령, 조건, 신체 조건, 직업, 거주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부분이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판단을 해서 해준다. 그동안에는 이게 그래도 쉬웠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까다로워질 것 같고 이 부분이 까다로워질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이 까다로워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유형별로 이제 보면 아까 농업 경영 목적이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실제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래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는 거, 그거를 남겨받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극히 드문 얘기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지정 고시한 후에 취득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저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 하려면 가급적 취득하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축사부지, 지목은 농지인데 축사로 쓰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취득, 이게 아까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공유로다가 취득하려고 할 때, 분할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아마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농지증 서류를 한번 보셔야지. 이거를 안 하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증 신청자는 뭐 자기 인적 사항이니까 이건 다 기재하실 수 있고, 취득자 구분에서 농업인, 신규영농, 주말체험농, 법인은 내가 현재 농업인이면 여기, 그 다음에 처음 농지를 구입하면 신규영농, 그 다음에 천적인 메타 농지를 처음으로 구입하면 주말체험 영농,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취득하는 농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농업진흥지역인지 진흥지역 밖인지 이건 여기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고, 취득 원인은 매매인지 뭐 경매인지 뭐 이런 거 증여인지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취득 목적은 여기에 농업경영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이게 대부분. 그 다음에 주말체험농 여기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농지전용 여기 동그라미. 현재는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업경영에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개정법에는 주말체험영농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또 일부는 주말체험영농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은 농지전용 허가증을 여기다 첨부하는 거예요. 여기다. 첨부 서류가 그렇게 하는 거고, 이면에 보면 이게 어떤 거다 그런 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취득 대상 농지는 농지가 어디에 있고 면적이 얼마, 영농거리 얼마, 뭘 심을 거고 언제부터 할 거고 이걸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자와 세대원의 농업 경영 능력을 보는 건데 이때 취득자, 성별, 연령, 직업, 영농 경력, 향후 영농 여부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고 가족 중에 농사를 지을 사람을 여기다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내 혼자 사지만 우리 집사람이 지금 다른 직장이 없거나 아니면 별로 없거나 그러면 아니면 있더라도 한번 여기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노동력, 자기 노동력의 해고. 왜냐면 노동은 다 내 노동력으로 내가 농사 짓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기 노동력하고 일부 위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부 위탁이. 왜냐면 농기계 작업 때문에. 농기계 작업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일부 고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고용은 일단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여기 두 개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이게 다 노동력이지만 이게 노동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자기 노동력 이렇게 하고 요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데는 농기계 작업하는 거 당신이 해? 그러면 그건 그럼 일부 위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농기계 장비 보유 현황. 이거는 내가 농기계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쓰는 난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 농지를 쓰는 거예요. 소유 농지를 써서 주재 배당물은 현재 뭐고 작용하고 있느냐 임대를 줬느냐 그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남의 땅을 얻어서 짓는 경우에 재배작물은 뭐고 임차는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되는 겁니다.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경공매로 할 때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한다 그랬습니다. 원상복구 계획서는 어떤 규격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농지 현황, 그 다음에 복구하려고 그러는 사람, 그 다음에 복구 대상이나 복구 계획, 그 다음에 복구 계획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서 내가 하려고 그런다는 그 사유, 그거 써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이건 양식 없고 아무렇게나 그냥 만들어서 내시면 돼. 내가 써서. 그렇게 해서 내시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그냥 면적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 농지는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도시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뭐 이행이 있고 벌칙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크게 이게 뭐 저거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이제 앞으로는 뭐 자금조달계획서는 그냥 모든 데 다 붙어갈 거니까 크게 뭐 저건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증여. 농지증여를 밝히는 거는 증여자하고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계획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농지증을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거는 무상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영농승계자녀라 그래서 영농자녀가 증여를 받을 때에는 증여세가 여기 안 고쳐졌네요. 증여세가 1억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증여세가 1억 원까지 감면이 되니까 증여세가 1억 원까지 감면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냐 하면은 공시지가로 5억이 조금 넘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5억이 조금 넘을 적에 1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1억 원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가 증여세 없이 넘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하고 여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녀라야 하며 그랬는데 이것도 고쳐져 가지고 지금은 주는 사람이 3년 이상 요건 지속해서 제촌작용을 하던 땅이래야 돼요. 제촌작용을 하던 땅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자녀한테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수증인은
영농 경력이 없어도 돼요. 오늘부터 내가 농사 짓겠다 그러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상속보다 이게 대신에 5년 의무작용을 해야 되고 또 향후에도 작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상속보다는 조금 관리해서 좀 뭐라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아무래도. 예. 근데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영농자녀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재촌작용 가능하고, 그러면은 일찍 받으면 더 좋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농지상속은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인 중에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어떠냐면,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이게 피상속이 아니라 이게 상속인인데, 경우로서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경영할 수 없는 게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그래, 농사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된 자녀가 받는데, 단독으로, 그러니까 농지를 전체를 농사 짓는 자녀가 한 사람이 전체를 받으면 15억까지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상속세가 공제돼요. 15억까지. 그리고 그냥 영농을 하는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면은 일부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는 원래 소유상한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없는데, 다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없어요. 더더군다나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라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만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농지은행에 위탁금을 하면 가능한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예, 그것도 좀 보아가면서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확인해야 할 거. 그래서 뭐 이런 공부 확인하고 뭐 이런 건 건데, 이 지적도 확인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확인은 등기부등본, 뭐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면적 확인은 토지대장에서 한다.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대장이나 현재 이용 상황을 갖고 하고, 경계 확인은 지적도나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한다. 그 다음에 형태 확인은 현장 답사, 뭐 지도 이런 걸로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측량을 가급적 해보아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천에 접했을 때는 실제 지금 논이 요만큼만 남고 다 하천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내 땅이 여기 하천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다 흙을 쌓고 이렇게 하천을 막으면 되느냐?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하천으로 나갔을 때 그거를, 하천이 되었을 때 그거를 함부로 내가 틀어막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측량을 해서 면적을 조정해서 사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옆에가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내가 인터넷 지도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도로에 접해요. 이렇게 도로가 내 땅을 먹어갔어. 이런 경우라면 측량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야. 이런 경우라면. 앞에 하천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이만큼이 도로로 들어가서 실제 측량을 하니까, 도로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값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사는 사람이. 돈 다 주고 살 필요 없잖아요. 도로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도로로 들어간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뭐 팔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대지들하고 이렇게 경계가 돼 있는데, 대지하고 경계돼 있는 데 가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
물론 땅 형태를 딱 보니까 땅 형태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건 약간 이 전체 도면이 움직인 겁니다. 이건 측량을 해보면.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측량을 가급적이면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해라 그래? 파는 사람 보고. 예. 파는 사람 보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쪽 도로에도 물리고 요건 도로 안 물렸지만 도로에도 물렸어요. 이렇게 도로에 물리고 막 이런 거 빼자고 그래야지 살 때는. 예. 팔 때는 우겨야지. 이거 도로 나가는 뚝이지 무슨 도로냐고 이제 우겨야지. 팔 때와 살 때는 말이 틀린 거예요. 네. 말이 틀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투자 방법들에서는 자, 이번에도 329 대책이 터지고 투기 지금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올스톱 됐습니다. 예, 매매가 올스톱 됐다 그러는 게 맞아요. 매매가 올스톱 돼 있고 그런데 자, 한번 규제가 있는 곳이 어떤가 보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되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가급적 들어가셔야 돼. 이해 지역이 되면 예, 이렇게. 그다음에 농업법인을 통해 이렇게 하는 건데 규제가 있는데 뭔 얘기냐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것이 한번 법을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무엇이냐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가 우려되거나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적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에요. 그러면 투기가 우려되거나 투기가 있어야 가격이 뛰는 거고 지가가 상승해야 먹을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하니까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져. 그러니까 조건이 맞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맞지 못하는 사람은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바로. 지금 앞으로 내년 여기에 농지 투자에서 이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가.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규제가 있는 데를 들어가는 것이 투자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이런 데가 만약에 해제가 됐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해제가 되면 뭐예요?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야. 끝났다는 얘기요. 네. 지가도 급등할 일이 없고 투기 세력이 들어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들 어떻게 거꾸로 투자하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지정되면 에이 못해? 그리고 안 가. 그 다음에 토지거래 지역이 해제되면 아유 그동안에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가자. 이 반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지 구입할 때는 제가 농업인용 농사용 농사용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농사 짓기 편하고 또 면적이 크고 값도 싸고 이런 데 가야 돼. 개발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개발 수요가 많은 데들을 써야 돼. 수용보상 개발이 예상되는 데 가서 해야 돼. 전원생활 예, 살기 좋은데 풍광이 좋은데 가서 해야 돼. 그 다음에 묻어두기 장기적으로는 지가가 앞으로 상승도 가능하고 뭐 또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묘지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 뭐 이런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싼 거. 두세 마리도 좋지만은 한 마리를 집중 공격하면서 나머지가 부수적으로 두세 마리가 오는데 이런 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농업인용 농지를 한다 그러면 농사용 내지는 전원생활 용이 아무래도 될 겁니다. 물론 농업인용이 이게 다 포함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가격이 큰 거고 농업인용이라는 것은 가급적 이렇게 싸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해보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농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번에도 5분에 시작해서 정각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번에 이제 농업인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